1987년 겨울, 사람의 발길조차 닿기 힘든 지리산 깊은 곳으로 세 사람이 함께 올랐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교사 윤태성, 그의 아내 서은정, 그리고 태성의 제자였던 청년 강민우였지요. 그들은 새하얀 눈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고 끝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단순한 조난 사고라고 여겼습니다. 겨울산은 언제나 잔인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얽힌 감정, 억눌린 질투, 금기의 사랑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였지요. 20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산사태로 드러난 작은 동굴 속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흙과 습기에 젖은 그 수첩에는 누군가의 마지막 고백이 적혀 있었지요. 그 글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진실의 기록이었을까요? 아니면 끝내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위한 거짓의 울림이었을까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죽음이 얽히고 설킨 지리산의 비밀. 지금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의 문을 열어봅니다. 1987년, 대한민국은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었지요. 하지만 전라남도 깊은 산골 마을, 그곳의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그곳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얽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태성, 39살. 그는 마을 유일의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대학까지 마친 수재였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길을 택했지요. 수업은 엄격했고 학생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철저하고 원칙적이며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웃음도 화도 거의 없었고 언제나 단단한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고 대화는 늘 짧고 단순한 지시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벌어오고 집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의 역할이란 체면과 책임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움이 아내의 마음을 천천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은정, 31살. 그녀는 7년 전 이 산골 마을로 시집왔습니다. 광주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곳은 낯설고 고립된 세상이었지요.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교사와의 결혼은 자랑스러웠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점차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집에서도 무심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것은 짧은 대답뿐이었지요. 어느새 은정은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부족하다 말했고 은정은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주 뒷마당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잃어버린 삶은 어디쯤 있을까? 그런 질문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마을 여자들은 도시 출신을 경계했고 은정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대화도 생각도 생활 방식도 너무 달랐던 것이지요. 은정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제자였던 청년이 종종 집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민호, 26살.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태성의 제자였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홀어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지요. 민호는 협동조합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여전히 배움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집을 찾아 책을 빌리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민호는 성실하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민호에게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아내 서은정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습니다. 은정은 늘 따뜻하게 차를 내어주었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시의 이야기, 책 이야기, 세상 밖의 이야기들. 그녀는 민호에게 또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요. 민호는 그 슬픔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웃음, 차를 따르는 손길, 창밖을 바라보던 쓸쓸한 뒷모습이 늘 떠올랐습니다. 잘못된 감정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은정 또한 민호에게 위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만이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무심할 때 민호는 그녀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는 웃음을 되찾게 했고 그녀는 점점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면 마음이 설레었고 떠나면 공허함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1987년 가을, 소문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민호가 너무 자주 스승의 집을 드나든다는 이야기였지요. 누군가는 그들이 뒷마당에서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결국 태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제자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와 제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고 민호의 태도도 불편하게 어색해진 것이죠. 태성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태성은 제안을 했습니다. 셋이 함께 지리산에 오르자는 말이었습니다. 겨울산은 위험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자 했습니다. 은정과 민호는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눈 덮인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산행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1987년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 전 세 사람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태성은 전날 밤 아내와 제자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리산에 오르자고. 은정은 겨울 산행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태성은 단호했습니다. 민호 역시 일이 있다며 피하려 했지만 태성은 고집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아침 6시, 세 사람은 각자 배낭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태성이 앞장서고 은정과 민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일찍 나온 노인들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태성은 고개만 까닥했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겨울 산행이니 긴장한 탓이라 생각했죠. 그들이 택한 길은 노고단 방면이었습니다. 지리산에서도 비교적 완만한 코스지만 겨울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지요. 그날은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오후부터는 눈이 쏟아질 거라는 예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산을 잘 안다며 문제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전 내내 세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태성은 빠른 걸음으로 앞서갔고 은정은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습니다. 민호는 은정의 뒤에서 그녀가 넘어질까 조심스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은정이 비틀거릴 때마다 민호가 손을 내밀어 부축했고 그럴 때마다 태성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말 없는 긴장감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오 무렵 그들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김밥을 꺼내 간단히 식사를 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태성은 멀리 봉우리를 바라보며 물만 마셨고, 은정은 손이 떨려 김밥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침묵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오후 1시쯤 날씨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사납게 불어왔습니다. 이내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곧 눈보라가 앞을 가릴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은정은 내려가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대피소가 있으니 거기서 묵자고 했습니다. 민호는 불안했지만 스승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눈보라는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듯 울려 퍼졌고 길은 눈에 파묻혀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잃지 않으려 가까이 붙어 걸었습니다. 태성의 발걸음도 이제는 느려졌습니다. 익숙하다던 산길은 더 이상 그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나무를 하던 주민 박영수 씨가 능선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여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여자는 무언가를 외치는 듯 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은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선 남자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멀찍한 태도로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서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닿을 수 없는 거리였고 부부 싸움쯤으로 여겨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에서는 누구나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것이 세 사람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도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당일 산행이었습니다. 태성의 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마을 이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밤이 깊자 청년들이 손전등을 들고 산을 올랐지만 눈보라는 거칠었고 시야는 닫혀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만 살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날씨가 잠시 잦아들자 경찰과 소방대, 주민들이 대규모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밤새 쌓인 눈은 모든 흔적을 삼켜버렸습니다. 발자국도 표식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산은 고요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수색대는 능선 부근에서 비닐과 로프로 만든 임시 쉼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찢겨 나간 비닐이 나뭇가지에 걸려 펄럭이고 있었고 바위에 묶인 로프는 풀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전등과 물병, 그리고 피 묻은 장갑 한 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성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액형도 그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수색에도 단 하나의 단서조차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보라 속으로 스며들듯 증발해버린 것이지요. 경찰은 추락 사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낙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이 노했다는 말도 있었고 세 사람 사이에 얽힌 감정이 비극을 불렀다는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가 목격한 장면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날 능선 위에서 세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함께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1987년 12월 16일 새벽, 마을 이장은 종을 울리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 청년회와 이웃들은 눈을 비비며 회관으로 달려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겨울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면 이미 상황은 위험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어제의 눈보라는 수십 년 만에 보는 광경이었지요. 오전 6시 첫 수색대가 출발했습니다. 청년들과 지역 산악회 회원들이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내린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라 있었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목청껏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태성, 서은정, 강민호.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지요. 오전 10시가 되자 경찰과 소방대가 도착했습니다. 형사와 순경,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챙겼습니다. 무전기와 구조용 로프, 그리고 탐지견 한 마리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개는 태성의 옷 냄새를 맡고 앞장섰지만 깊은 눈보라 속에서 금세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은 모든 냄새와 흔적을 삼켜버린 것이었지요. 그날 오후 수색대는 첫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능선 아래쪽 눈 속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가 나왔습니다. 렌즈는 금이 가 있었고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민호가 들고 간 것과 같은 모델이었지요. 그러나 그 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침묵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17일 아침 수색 인원은 2배로 늘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 모여들었고 총 60여 명이 5갈래로 흩어져 산을 뒤졌습니다. 오전 한 계곡 근처에서 푸른 플라스틱 물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반쯤 얼어있던 물병은 은정이 평소 쓰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거기에 버려져 있었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장 충격적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능선 끝자락에서 비닐과 로프로 만든 임시 쉼터가 발견된 것입니다. 바람에 찢겨 나뭇가지에 걸린 비닐, 바위에 묶인 로프는 급히 하룻밤을 버티려 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흩어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채 반쯤 먹다 만 김밥, 그리고 갈색 가죽 장갑 한 짝. 장갑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피는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형 혈액 윤태성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태성이 다쳤을 가능성을 주목했지만 의문은 더 짙어졌습니다. 부상자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 시신이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사흘째 되는 날 수색 범위는 절벽과 계곡, 작은 동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커녕 뚜렷한 발자국 하나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 대원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어떤 이는 더 이상 살아있을 리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태성의 어머니는 회관 앞에서 뜨거운 차를 나누어주며 수색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아들만 찾아달라며 눈물로 애원했지요. 민호의 어머니 역시 함께 기도했습니다. 눈발은 멎을 줄 모르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은 경찰에 발표를 실었습니다. 세 사람은 악천후로 인한 조난 사고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성은 없다고, 다만 시신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뭔가 이상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장갑의 피, 찢긴 비닐, 목격자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단순 조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끝나갈 무렵 수색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찾자는 약속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흔적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 달 뒤 세 집안은 빈 관 3개를 두고 합동 연결식을 치렀습니다. 관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통곡은 온 마을을 울렸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조난 사고라 남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야기가 퍼져갔습니다. 스승과 아내, 그리고 제자. 그들 사이에 얽힌 감정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소문이었지요. 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여전히 눈 덮인 지리산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1987년 12월 18일 전남일보 지역면 하단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지리산 겨울 산행 중 3명 실종이었습니다. 단 5줄 남짓한 짧은 기사였지요. 세 사람이 실종되었고 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단순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후속 보도도 없었습니다. 겨울 산에서 조난은 흔한 일이었기에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죠. 일주일 뒤 같은 신문에 또 다른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리산 실종 3명, 수색 중단.
날씨와 지형 탓에 수색이 중단되었고 봄에 재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보도였습니다. 서울의 신문들은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대통령 선거와 민주화 열기로 온 나라가 요동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작은 산골 마을의 실종 사건은 누구의 눈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불과 200가구 남짓의 작은 마을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존경받는 교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안타까운 뿐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날씨만 좋았어도 왜 하필 그날 산에 갔을까? 사람들은 순수한 동정으로 수색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된 것이죠. 마을 이발소에서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왜 하필 셋이서만 갔을까? 그 말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슈퍼마켓 주인도 거들었습니다. 민호가 너무 자주 윤 선생 집에 드나들었어. 책을 빌린다고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자주 갈 일인가? 그녀의 속삭임은 사람들의 상상에 불을 붙였지요. 우물가 아낙네들도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태성 선생이 아내에게 너무 차갑게 굴었다더라. 여자가 그런 남편과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 그래도 그렇지. 남의 남자를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 속에서 추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자에 모인 노인들도 장기를 두며 속삭였습니다. 질투한 거야. 아내와 제자를 의심해서 산에 데리고 간 거지. 그러나 다른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성이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 하지만 질투에 눈이 멀면 모르는 법이야. 그렇게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수색이 중단된 뒤 박영수 씨의 증언이 퍼지면서 소문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 민호가 은정 씨 팔을 붙잡고 있었고 은정 씨는 소리치고 있었어. 그런데 태성은 그냥 서서 보고만 있더라고. 이상하지 않아? 그의 술김에 내뱉은 말은 마을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누군가는 태성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저질렀어. 또 다른 이는 은정과 민호를 의심했습니다. 둘이 바람났던 거야. 일부는 단순 조난이라고 맞섰습니다. 증거도 없이 죽은 사람들 욕하지 마라. 그러나 이미 마을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세 집안은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태성의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슈퍼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가 돌아서자 다시 뒷말이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아들을 욕하는 말을 듣고는 집 밖을 거의 나오지 않게 되었죠. 은정의 부모는 광주에서 찾아왔다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곧 돌아갔습니다. 결국 다음 해 봄, 세 집안은 모두 마을을 떠났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빈 집은 잡초로 덮였고 아이들은 그곳을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거기 귀신 나온대. 어른들은 웃으며 부정했지만 해가 진 뒤에는 그 털을 피해 다녔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사건의 세부를 잊었습니다. 그때 그 일 있잖아 뭐더라. 기억은 흐릿해지고 이야기는 왜곡되었습니다. 새로 이주한 사람들은 사건을 전혀 몰랐고 옛 주민들도 굳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자 이 사건을 아는 이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간혹 누군가 묻더라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을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다만 지리산만이 그날의 진실을 간직한 채 여전히 침묵하고 서 있을 뿐이죠. 1988년 봄, 눈이 녹기 시작하자 경찰은 다시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 산은 이미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사태가 여러 차례 일어나 지형이 달라졌고 길조차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색대는 일주일 동안 산을 뒤졌지만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종료했고 세 사람은
영구 실종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불거진 의심과 수군거림은 오래도록 앙금으로 남았습니다. 서로 인사는 나누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새 집은 비어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이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자 집들은 빠르게 낡아갔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지리산 능선에서 빨간색이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약초꾼 노인이 처음 목격담을 전했고 이어 여러 사람이 같은 경험을 말했습니다. 눈 내리는 날 능선 위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빨간 천 같은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은정이 늘 두르고 다니던 빨간 스카프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젊은 이들은 미신이라 웃어넘겼지만 노인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영혼도 편히 가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1995년 무렵 세 채의 집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풍과 세월이 지붕을 날려버리고 기둥을 썩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남은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렇게 집터만 남았고 그곳은 이내 잡초와 잡목으로 뒤덮였습니다. 외지인이 와서 저 빈터는 뭐냐고 물으면 마을 사람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의 풍경은 크게 변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대부분 도시로 떠났고 남은 이들은 늙어갔습니다. 학생이 줄어 1998년에 학교는 문을 닫았고 태성이 가르치던 교실은 폐교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아갔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귀촌을 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낡은 집을 고쳐 전원주택으로 삼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1987년의 사건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어느 부부가 새 집 중 한 터를 매입해 집을 지으려 했습니다. 이장이 머뭇거리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지만 부부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집이 완성되고 몇 달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겨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같기도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창밖에서 발자국이 보였다가 아침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이곳을 떠났고 터는 다시 버려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자 이 사건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박영수 씨만이 유일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80을 넘긴 나이에 가끔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 민호가 은정 씨 팔을 잡고 있었고 태성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청년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전설처럼 들었을 뿐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집도 사람도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을은 더 작아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의 이야기도 완전히 역사 속으로 묻히겠죠. 하지만 지리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해마다 눈은 내리고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여전히 세 사람의 비밀이 묻혀 있는 것이죠. 진실을 아는 것은 오직 산뿐입니다. 산은 끝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빨간 스카프는 아직도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실제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그 빛이 잊혀진 이야기의 마지막 흔적이죠. 2007년 여름 20해 만에 잊혀진 사건이 다시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해 장마는 유난히 길고 무거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7월 중순 노고단 코스 인근 계곡에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바위와 흙더미 속에서 뜻밖의 동굴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작업자들이 들어간 동굴 안에는 낡은 배낭 하나와 몇 가지 물건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녹슨 손전등, 오래된 물병, 그리고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모두 20년 전 흔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었지요. 즉시 경찰에 신고되었고 물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수첩은 습기에 손상되어 있었지만 일부는 판독이 가능했습니다. 첫 장에는 충격적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오늘 우리는 산에 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은정과 민호, 그들의 눈빛을 나는 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다음 장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민호가 은정을 데리고 떠나려 했다. 나는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우리는 다퉜다. 눈보라가 몰아쳤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밀었다. 민호가 절벽 쪽으로 비틀거렸다. 은정이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페이지는 흐트러진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은정은 울고 있다. 민호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미쳤다. 만약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모든 죄는 나에게 있다. 나는 살인자다. 윤태성. 필적 감정 결과 글씨는 분명 윤태성의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세상에 알려졌고 이번에는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와 커뮤니티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태성을 냉혈한 살인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중했습니다. 수천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신 장비와 수색견까지 투입되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20년 전 목격자였던 박영수 씨가 다시 불려왔습니다. 그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여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소. 여자는 소리치는 것 같았지요. 남편은 조금 떨어져 서 있었소.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소. 그러나 그의 진술 역시 모호했습니다. 싸움이었는지 구하려던 몸짓이었는지 눈보라 속에서는 분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무렵 국과수 전문가가 수첩 뒷장에 숨겨진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특수 조명 아래에서 드러난 문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은정을 지켜줘. 그녀는 죄인이 아니야. 모든 것은 내 집착 때문이었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소유욕이었어. 그녀를 올가맨 건 나였어. 민호는 그녀에게 위로였을 뿐이야. 제발 그녀를 용서해줘. 이 글은 앞선 고백과는 달랐습니다. 태성은 아내를 해치려 한 범인이 아니라 끝내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비극의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잉크 농도 분석을 통해 글의 작성 시점이 달랐음을 밝혔습니다. 앞의 고백은 사건 직후, 뒤의 글은 몇 시간 뒤, 혹은 하루 뒤에 적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곧 태성이 사건 후에도 살아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동굴 속에서 마지막까지 후회와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민호를 정말로 밀었는지, 은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내 밝혀낼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의문사로 재분류하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태성을 범인으로, 누군가는 비극적인 희생자로 기억했습니다. 수많은 추측이 이어졌지만 그날의 진실은 영원히 지리산 어딘가에 묻혀 있을 뿐이죠. 산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만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 어딘가에서 빨간 스카프가 여전히 펄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그 흔적은 잊혀진 이야기의 마지막 증언일 뿐입니다. 2007년 사건 재조명 이후에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수첩 발견의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뉴스와 사건으로 옮겨갔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다루지 않았고 대중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인터넷 어딘가에 짧게 기록된 미제 사건 아카이브와 개인 블로그 속 글 몇 줄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2025년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시절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마을도 크게 변했습니다. 한때 200여 가구가 살던 마을은 이제 30 가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다수는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은 귀촌한 몇몇 뿐입니다. 학교는 문을 닫은 지 오래고 마을 버스도 하루 2번만 오가는 작은 마을이 되었지요. 세 사람이 살던 집터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잡목과 잡초가 뒤엉켜 숲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등산객이 지나며 묻습니다. 저기는 왜 저렇게 버려졌나요? 마을 사람들은 짧게 답합니다.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겁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 사람만은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노인 박영수 씨의 아들 박민수입니다. 그는 지금 60이 훌쩍 넘은 중년으로 마을에서 드물게 남아있는 세대이지요.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겨울,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병상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박영수 씨는 힘겹게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본 건 아무도 모를 거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젊은 남자가 여자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어. 그는 여자를 붙잡고 있었지. 여자는 몸부림쳤고 남편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단다. 박민수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경찰에 했던 진술과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확신이 없었어. 눈보라가 심했고 멀리서 본 장면이라 흐릿했지. 그래서 모호하게 말했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곱씹어보니 내가 본 건 분명 여자가 뭔가 하려는 걸 젊은 남자가 막던 모습이었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혹시 여자가 스스로 떨어지려 했던 건 아닐까? 젊은 남자는 그녀를 구하려 했고 남편은 이미 포기했거나 지켜보기만 했던 게 아닐까? 그 말은 박민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가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죠. 수첩에 남겨진 고백은 오히려 왜곡된 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이 모든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당시 목격자였던 아버지조차 끝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 사람 모두 불행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박민수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그 빈터 앞에 서곤 합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폐허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날의 사랑과 질투, 고통과 침묵은 지금도 저 산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2024년 겨울, 그는 용기를 내어 지리산 능선을 다시 올랐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았다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능선 너머에서 빨간 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붉은 천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려 했지만 눈보라가 더 거세졌고 다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묘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제 괜찮다고 놓아주어도 된다고 속삭이는 듯했지요. 하산하는 길에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파고들지 않기로.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맞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필요하고 산 자들에게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지리산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비밀을 품은 채 영원히 서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기도 하죠. 태성의 마지막 고백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왜곡된 희생이었는지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은정은 정말 무고했을까요? 민호의 마음은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태성은 끝내 가해자였을까요? 그 답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세 사람 모두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집착과 사랑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리고 진실이란 과연 하나뿐일까?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지리산의 빨간 스카프는 바람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답 없는 질문과 함께 끝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이죠.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덜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